안 돼요. 빨리 내려와요. 상관하지 말아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날 밤 죽으러 산에 올랐습니다. 수면제 몇 알과 소주 3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산에는 저보다 더 위험한 게 먼저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죽음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한번 타깃을 잡으면 반드시 처리한다는 그 남자가 하필 그날 밤 제 타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목숨을 살린 남자와 함께 저는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안양 유원지 삼성산 방면 등산로 입구 CCTV에는 작은 체구의 여자 하나가 찍혔다. 편의점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들고 가로등 불빛 아래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었다. 나중에 경찰이 그 영상을 확인했을 때 담당 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 걸음걸이가요. 등산을 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도망칠 곳이 없는 사람 걸음이에요. 그 여자가 29살의 결혼 5년차 한주연이었다. 직업난에 쓸 것이 없어진 주부라는 직업을 가진 여자. 비닐봉지 안에는 소주 3병과 봉지과자 하나, 그리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수면제 몇 알이 들어 있었다. 주연은 소주를 사면서 아르바이트생 눈치를 봤다. 혹시 이상하게 볼까봐. 그런데 22살쯤 돼 보이는 알바는 계산하면서 이어폰을 한쪽만 빼더니 봉투 필요하세요? 한마디만 하고 기계적으로 계산을 했다. 아무도 내가 죽으러 가는지 몰랐다. 주연은 그게 서러운 건지 홀가분한 건지 구분이 안 됐다. 발단은 사흘 전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5년 전부터 쌓이고 쌓이다 사흘 전에 터진 거였다. 남편 강태호는 국내 도급 순위 10번째 안에 드는 건설회사 강산건설의 차남이었다. 주연과 결혼할 때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 평범한 직장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주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래도 주연을 사랑한다고 태호가 끝까지 밀어붙였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연은 그 말을 믿었다. 5년 동안 그 말 하나를 붙들고 살았다. 시어머니의 눈에 들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철 재료로 국을 끓였다. 명절마다 이틀 전부터 준비해서 온 가족 음식을 혼자 다 차렸다. 시댁 어른들 생일, 제삿날, 집들이, 돌잔치 빠진 적이 없었다. 태호 친구들 모임에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대리운전 불러주고 남편 회사 접대 자리에 나가 웃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그런데 사흘 전 태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떴다. 잠금 화면에 딱 2줄 보였다. 어젯밤 너무 좋았어. 우리 아기 생기면 이름은 내가 지을게. 문자 메시지 양쪽 끝에 분홍색 하트까지 보였다. 발신인 이름은 보이지 않았고 잠깐 문자만 보였다. 주연은 손이 떨렸고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보려는데 사라졌다. 태호를 불러서 물었을 때 그는 처음엔 잡아댔다. 친구가 장난하는 거라고. 주연이 폰을 보여달라고 하자 그때부터 표정이 바뀌었다. 차갑고 낯선 얼굴이 됐다. 주연아, 사실 나 할 말이 있었어. 담담한 목소리였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2년 좀 넘었어. 미연이라고. 너도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신화백화점 가문 딸이야. 우리 회사랑 사업적으로도 연결돼 있어서 헤어지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너랑은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정리. 주연은 그 단어를 되새겼다. 정리해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기까지 3초가 걸렸다.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미연이가 임신했어. 정적이 흘렀다.
주연의 귀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세상이 무음 처리된 것처럼. 아파트 창밖 도로에서 차 소리가 들렸지만 그게 지구 반대편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다. 너한테 미안한 거 알아. 충분히 보상할게. 변호사 통해서 위자료 정하자. 집도 줄 수 있어. 위자료와 집, 그 단어들이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 주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울지도 못했다.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했다. 태호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다. 오늘 나 미연이네가 있을게. 시간 갖고 생각해봐. 현관문이 닫히고 주연은 소파에서 3시간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다음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연아, 태호한테 다 들었다. 어른 말 들어라.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처신해야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너만 초라해져. 미연이는 어차피 우리 집안이랑 사업적으로 엮인 애야. 그쪽이랑 관계가 나빠지면 회사도 타격받아. 내가 이해해줘야 해. 이해. 그 단어도 공중에 떴다. 위자료 3억 줄게. 그 정도면 혼자 살기 충분하지 않니? 집도 줄 테니까 조용히 정리하자. 너도 아직 젊잖아. 전화가 끊겼다. 주연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웃었다. 그러다 그게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다. 5년의 위자료 3억 먹고 떨어져라.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다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저녁 주연은 친구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언니에게 전화했다. 아이 재우는 중이라 나중에 다시 하자고 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작년 이맘때 돌아가셨다. 갈 곳이 없었다. 아파트는 태호 명의였다. 통장에 있는 돈은 생활비 통장에 200만 원 남짓. 주연은 결혼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태호가 원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편하게 있어. 그 말도 믿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빈손이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주연은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샀다.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던 수면제 몇 알도 챙겼다. 산을 오르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운동을 안 한 탓도 있었고 사흘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도 있었다. 중간에 2번 쉬었다. 쉬면서 주연은 이상하게도 실없는 생각을 했다. 아, 등산화를 샀어야 했는데. 운동화 밑창이 얇아서 돌이 발바닥에 다 느껴지네. 그러다 피식 웃었다. 죽으러 가면서 등산화 걱정을 하고 있다니. 20분 정도 올라가니 작은 공터가 나왔다. 바위 몇 개가 있고 한쪽으로는 안양 1번지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주연은 바위 앞에 앉아 비닐봉지를 열었다. 소주 1병 뚜껑을 땄다. 소주 사면서 과자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올라오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다. 괜찮아. 어차피 마지막인데. 첫 모금을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안 났다. 2번째, 3번째 모금. 빈속에 소주가 들어가니 금방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했다. 주연은 무릎을 세우고 거기에 이마를 얹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곁에 가도 돼? 대답이 없고 도시의 불빛만 반짝였다. 소주가 반쯤 남아 있었다. 주연은 일어서려다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빈속에 반병도 못 마셨는데 벌써 취한 것 같았다. 주연은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손으로 바위를 짚으며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높은지도 무서운지도 몰랐다. 그냥 다 포기하니 마음은 가벼웠다. 거기 잠깐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주연이 고개를 돌렸다. 바위 아래에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트레이닝복에 짧은 머리. 표정이 없이 눈만 또렷했다.
거기 올라가면 위험해요. 주연은 그를 멍하니 봤다. 누구세요? 지나가던 사람이요. 새벽에 여기 등산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쪽도 등산하잖아요. 주연은 대꾸할 말이 없어 바위를 더 올라갔다. 취기 때문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갔다. 안 돼요. 빨리 내려와요. 상관하지 말아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내려오세요. 거기 바위가 불안정해요. 상관 마세요. 내려와. 짧고 단호했다. 주연이 이상하다는 듯 그를 봤다. 왜 반말해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남자는 잠시 주연을 올려다봤다. 그러더니 바위 쪽으로 걸어와서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구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올라올 때부터 봤어요. 뭐요? 편의점에서 소주 사고 혼자 산 올라오는 거 다 봤어요. 주연의 손가락에 힘이 빠졌다. 그래서 뭐요? 그래서 따라왔죠. 그 단순한 대답이 이상하게 주연의 가슴에 걸렸다. 따라왔다. 그냥 따라왔다고. 아무 이유 없이. 아니. 이유가 있었구나. 죽을 것 같아서. 주연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떨어졌다. 한 방울이 바위 위로 떨어지더니 빗물처럼 번졌다. 주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힘없이 웃었다. 구경하려고요? 말리려고요. 왜요? 제가 죽든 살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군에서 동료를 잃어봤어요. 옆에 있었는데 못 막았어요. 2번 다시 내 옆에서 누가 죽는 거 보고 싶지 않거든요. 주연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려오세요. 같이 마셔드릴게요. 남자는 황철우란 사람이었고 31살이라 했다. 나중에 주연이 알게 된 이름이었다. 그날 밤 주연이 기억하는 건 그냥 어두운 산에서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바위 아래 버티고 앉아있던 남자였다. 구하러 오지도 않고 그냥 가지도 않고 거기 앉아 있었다. 주연은 결국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는데 그 남자가 팔을 잡아줬다. 손이 단단했고 굳은 살이 많았다. 그냥 부드럽지 않은 손이었다. 바위 아래 주저앉은 주연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다. 남자도 말을 시키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다. 도시에는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참 뒤에 주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취해서인지 필터가 없었다. 5년 동안의 이야기, 남편이 바람난 이야기, 위자료 3억 이야기를, 그리고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줄줄 쏟아냈다. 중간중간 울었고 중간중간 웃었다. 남자는 끊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다. 다 쏟아내고 나서 주연이 남자를 봤다. 아저씨, 저 복수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남자는 잠시 주연을 보더니 표정 없이 말했다. 내려가서 얘기해요. 내려가면 싫다고 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주연이 취한 눈을 가늘게 눈을 떴다. 진짜요? 일단 내려가요. 술 깨고 나서 다시 말해요. 그때도 같은 말하면 그때 대답할게요. 주연은 그 말이 뭔가 진지하게 들렸다.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남자 목소리가 원래 그런 건지. 약속했어요. 네. 짧고 무거운 한 글자였다. 주연은 일어서다가 다리가 풀렸다. 남자가 부축해서 두 사람은 어두운 산을 천천히 내려왔다. 찜질방은 남자가 정했다. 근처 24시간 찜질방. 주연이 비틀거리자 팔을 잡아줬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정확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이상한 낌새도 없었다. 찜질방 카운터에서 남자가 각자 입장권을 샀다. 주연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막았다. 지금 그거 신경 쓸 때 아니에요. 여탕에서 주연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그냥 서서 한참을 울었다. 물소리가 다 가려졌다.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남자가 이온 음료 2개를 뽑고 있었다. 왼쪽 팔뚝에 사신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마셔요. 회장에는 이게 더 좋아요. 주연은 달고 차가운 음료를 받아서 마셨다. 두 사람은 큰 홀 한쪽 구석에 앉았다. 코 골며 자는 사람들, TV 보는 사람들, 피로 회복팩 붙이고 누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이 뭐예요? 남자가 먼저 물었다. 한주연. 난 황철우 31살인데 그쪽은? 29이에요. 짧은 소개가 끝났다. 주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까 그 말 진짜예요? 복수 도와준다는 거. 철우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주연을 봤다. 술 깼어요?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말고 완전히 깨면 다시 얘기해요. 자고 나서 주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요, 저 솔직히 물어볼게요. 왜 여기까지 도와줘요? 저 모르잖아요. 철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군에서 룰이 있었어요. 임무를 받으면 완료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제 임무는 당신을 살리는 거였어요. 살렸으면 끝까지 봐야죠. 주연은 그 말을 한동안 소화했다. 임무요? 비유예요. 특이하게 생각하신다. 군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어디서요? 철우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30 수특전 여단. 주연은 그게 뭔지 잘 몰랐다. 하지만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느꼈다. 공수, 특전. 그 단어들이 이 새벽에 찜질방에 앉아 있는 이 남자와 어울려 보였다. 별명이 사신인가요? 누가 그런 말을. 왼쪽 팔뚝에 새기고 다니잖아요. 철우가 처음으로 짧게 웃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다였지만 웃었다. 임무가 주어지면 죽어서도 완수한다는 우리 소대 팀명입니다. 주연은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다. 임무가 주어지면 끝까지.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속에서 뭔가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그 사람들한테 잃어버린 5년을, 빼앗긴 나를 반드시 되찾겠어. 주연은 눈을 감았다. 오후에 저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수원에 있는 아빠 후배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해요. 수원 어디쯤인데요? 법원 사거리요. 주일현 법률사무소. 철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다. 알았어요.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주연은 그 한마디가 이 새벽에 들은 말 중에 가장 든든하게 느껴졌다. 눈 좀 붙여요. 오후에 일어나서 밥 먹고 가요. 주연이 눕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찜질방 특유의 황토 냄새와 코 고는 소리들이 주변에 가득했다. 황철우 씨. 네. 오늘 저 안 살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철우가 잠시 뒤에 대답했다. 그래서 살렸잖아요. 주연은 눈을 감았다.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늘 죽으러 갔다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리고 이따 오후에 수원으로 간다. 아버지가 어려울 때 반드시 한 번은 가라고 했던 그 사무실로. 아빠, 나 이제 살 것 같아. 오후 1시 반. 철우가 주연보다 먼저 일어났다. 매점에서 사온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주연이 눈을 비비며 다가오자 철우가 라면을 건넸다. 먹어요. 배고프면 머리도 안 돌아가요. 주연은 자리에 앉아 라면 뚜껑을 열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배가 고팠다. 사흘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다. 2 젓가락을 뜨다가 주연이 말했다. 고마워요. 뭐가요? 여러 가지로요. 철우는 대꾸하지 않고 삼각김밥 포장지를 뜯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다. 그게 어색하지 않았다. 오후 3시 수원 법원 사거리는 분주했다. 법원 청사 주변으로 법률사무소들이 늘어서 있었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철우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주연은 창밖을 봤다. 주일현 법률사무소 4층 건물 3층에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간판은 단정했다. 저 혼자 올라갈게요. 같이 가도 돼요. 아니요. 일단 제가 먼저요. 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연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낡았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주연은 심호흡을 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작년 봄 병원에서였다. 몸이 많이 야위었지만 주연을 보며 웃었다. 주연아, 아빠 후배 주일현 변호사 기억하지? 수원 법원 사거리에 있어. 혹시 살다가 정말 힘든 일 생기면 꼭 한번 가봐. 알았지? 그때 주연은 별 생각 없이 아빠 말이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3층 복도 끝에 주일현 법률사무소 현판이 보였다. 주연이 안으로 들어가니 접수처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저 한주연이라 하는데요. 주일현 변호사님 뵐 수 있을까요? 직원이 말없이 일어서더니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안쪽 문이 열리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눈 주변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젊었다. 그가 주연을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었다. 너 주연이구나. 정수영 딸이 이렇게 컸어. 목소리가 따뜻했다. 주연은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들어와, 기다렸어. 네. 주일현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정수영이 언젠가 주연이가 올 거라고 미리 이야기했어.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해둔 게 있다고. 주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버지가 뭔가를 준비해뒀다고. 소파에 앉아 주일현이 책상 아래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오래된 검정 007 가방을 꺼냈다. 낡은 가죽이었지만 자물쇠는 단단했다. 이게 뭔지는 열어봐야 알겠지만 형이 한 말만 전할게. 주일현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주연이가 진짜 힘들 때 오면 이걸 줘라. 딸한테 아무것도 못해준 아비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 비밀번호는 주연이 생일이래. 주연은 손을 뻗어 숫자를 입력하고 자물쇠를 풀었다. 딸깍 소리가 나고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통장 2개, 주식계좌, 무기명 채권 묶음, 그리고 비상장 주식 증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맨 위에는 아버지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주연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었다. 주연아, 내가 이 가방을 열었다면 많이 힘든 상황이겠구나. 아빠가 내 곁에 없어서 미안해.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힘든 일은 없었을 텐데. 이 안에 든 것들 아빠가 평생 모은 거야. 원래 너 결혼할 때 주려고 했다가 그냥 놔뒀어.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한두 번쯤 오거든. 이걸 지금 내가 보고 있다면 아마도 힘든 일이 있겠지? 아빠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착하게 사는 아이니깐 누군가는 널 도와줄 거야. 엄마 아빠가 너랑 오래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해. 항상 널 지켜줄게. 사랑해, 주연아. 주연은 편지를 읽다가 결국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주일현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티슈를 밀어줬다. 한참 뒤 주연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이게 얼마 정도 돼요? 주일현이 서류들을 훑으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통장 잔액, 채권 현재 가치, 주식 현재 시세 등.
계산기를 두드리는 주일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가 안경을 벗고 주연을 봤다. 주연아. 네. 대충 잡아도 600억이 넘어. 정적이 흘렀다. 주연은 그 숫자를 입속으로 소리 없이 따라 읽었다. 600억, 0이 몇 개지? 머릿속에서 숫자가 자꾸 흩어졌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부자였어요? 니네 아빠 평생 열심히 살았어. 주일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주연은 낡고 소박한 007 가방을 내려다봤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 콩나물 장사를 하신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가방 안에 있었다. 아빠, 내가 제대로 잘 쓸게. 주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주일연 변호사를 똑바로 봤다. 눈물은 어느덧 사라졌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아저씨, 저 이걸로 남편 회사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주일연은 잠시 주연을 봤다. 그러더니 안경을 다시 쓰며 미소 지었다. 아마 강상건설이지? 네. 너의 아빠한테 다 들었어. 걔네 회사에 대해서라면 나도 아는 게 좀 있거든. 주일연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해보자. 그날 오후 늦게 수원을 나서는 차 안에서 주연은 창밖을 봤다. 007 가방이 무릎 위에 있었다. 주연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한참 달리다 주연이 입을 열었다. 황철우 씨. 네. 이제 저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술 다 깼어요. 철우가 전방을 보며 짧게 대답했다. 어제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저 거짓말 못해요. 주연은 잠시 그 옆모습을 봤다. 표정 없이 앞을 보는 사신이라는 남자. 어젯밤 어두운 산에서 바위 아래 버티고 앉아있던 그 남자. 앞으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건설 재벌이에요. 알아요. 그래도요? 철우가 룸미러로 주연을 한번 봤다. 저군에서 훨씬 위험한 것도 했어요. 주연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다. 2박 3일 만에 나오는 진짜 웃음이었다. 차는 수원 시내를 빠져나와 안양 쪽으로 향했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군에서 우리 팀을 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타깃을 잡으면 놓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번 타깃은 달랐습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였으니까. 29살 여자 하나. 어젯밤 죽으려 했고 오늘 아침 600억을 받았고 지금 내 옆에서 창밖을 보며 이를 갈고 있는 나는 그날부터 그녀의 방패가 되기로 했습니다. 칼은 그녀가 쥐었으니까. 지지대 고개를 넘어 의왕을 지날 때까지 주연은 말이 없었다. 007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손으로 가방 손잡이를 쥔 채 창밖만 봤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드레일과 나무들. 주연의 눈에 그게 다 들어가는지는 몰랐다. 시선은 창밖에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철우는 말을 시키지 않았다. 음악도 틀지 않고 그냥 달렸다. 의왕에서 안양을 진입할 때쯤 주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지금 어디로 가야 해요? 철우가 운전하며 물었다. 집은요? 남편 명의라 못 가요. 친척이나 친구 집은? 주연이 잠시 침묵했다. 언니한테 가면 되는데 가기 싫어요. 설명하기도 싫고 걱정시키기도 싫고. 그럼 새로 아지트를 잡아야죠. 그런데 돈이. 철우가 주연의 무릎 위 007 가방을 눈짓했다. 600억이라며요. 주연이 가방을 내려다보더니 조금 웃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실감 나면 그때 써요. 일단 오늘 하룻밤은 제가 해결할게요. 주연이 철우를 봤다. 어떻게요? 후배 자취방이 비어 있어요. 전에 저도 잠깐 썼던 데예요. 깨끗해요. 후배요? 연락해 볼게요.
철우가 핸즈프리로 전화를 걸었다. 2번 신호가 가더니 연결됐다. 중사님, 오랜만이네요. 목소리가 젊고 쾌활한 편이었다. 야, 최민호, 지금 어디야? 서울인데 왜요? 중사님도 서울이세요? 응. 그때 그 집, 지금 비어 있지? 네. 저 지금 형 집에 있거든요. 그 집은 언제든 중사님이 잠깐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알아. 근데 거기 말고 신림 쪽 아지트.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 거기요? 계약 2달 남았는데 집만 있어요. 왜요? 누가 써요? 응. 여자분 1명. 사정이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최민호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중사님, 무슨 일이에요? 여자분을 챙기는 건 처음 보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거기 키 어딨어? 거기 스페어 키가 없는데 제가 금방 가져다 둘게요. 아니, 거기가 있어라. 철우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일이 하나 있어. 너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아. 이번엔 침묵이 조금 길었다. 일이요? 응. 임무인가요? 비슷해. 최민호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다. 중사님이 일 있다고 하시는 게 오랜만이네요.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주연이 철우를 봤다. 후배도 특전사예요? 같은 부대 팀원입니다. 저보다 2살 어려요. 믿을만 한가 봐요? 철우가 짧게 대답했다. 목숨 걸고 같이 뛴 사람이에요. 주연은 목숨 걸고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 단어가 가볍게 쓰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신림동 자취방은 오래된 빌라 4층이었다. 깨끗하다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군인 출신 특유의 정리 방식인지 물건 하나하나가 각이 잡혀 있었다. 침대, 책상, 작은 옷장, 미니 냉장고. 창문으로 골목이 내려다 보였다. 최민호가 도착한 건 2사람이 들어선 지 20분 뒤였다. 키가 철우보다 살짝 작았고 얼굴은 동그랗고 눈이 컸다. 웃으면 살이 올라서 어려 보이는 인상이었다. 하지만 몸은 달랐다. 목이 굵고 어깨가 넓었다. 민간인 옷을 입었는데도 군인 냄새가 났다. 최민호는 주연을 보더니 고개를 꾸벅 숙였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한주연이에요. 신세 지게 됐네요. 잘 부탁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최민호가 철우를 봤다. 중사님, 이분이 일 의뢰인이에요? 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호가 주연을 다시 봤다. 눈빛이 아까보다 진지해졌다. 상대가 어느 정도예요? 주연이 대답했다. 강상건설 아세요? 최민호가 눈을 깜빡였다. 강상건설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네. 거기 차남이에요. 나의 전 남편. 최민호는 잠시 아무 말 없다가 철우를 봤다. 중사님, 이거 보통 일 아닌데요. 철우가 말했다. 알아. 할 거예요? 응. 최민호는 짧게 생각하는 듯 하더니 주연을 봤다.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이기고 싶어요. 아니면 무너뜨리고 싶어요? 주연은 주저하지 않았다. 둘 다요. 최민호가 피식 웃었다. 철우 옆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마음에 들어요. 저 합류할게요. 그날 저녁 3사람은 원룸 바닥에 앉아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첫 번째 회의를 했다. 주연이 아는 것들을 풀어놨다. 강태호에 대해, 강상건설에 대해, 내연녀 이미연에 대해. 강태호는 33살이고 강상건설 차남이다. 아버지 강병욱 회장 밑에서 건설사업부 전무를 맡고 있었다. 형은 경영기획을 맡고 있었고 태호는 주로 시공 현장과 수주 영업을 담당했다. 성격이 급하고 과시욕이 강했다.
차를 자주 바꿨고 술자리를 좋아했다. 그의 내연녀는 이미현, 28살, 서울 도심의 백화점을 3개 보유한 신화그룹 외동딸. 아버지 이진규 회장이 사실상 전 재산을 미연 앞으로 설계해두고 있었다. 태호와 미연의 연결고리는 강상건설이 미연그룹 신사옥 시공을 수주하면서 시작됐다.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그게 2년 전이었다. 주연이 기억하는 미연에 대한 정보는 그게 다였다. 철우가 물었다. 강상건설 현재 재무 상태 아세요? 잘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태호 씨가 자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형 수주 하나 물려 있는데 성금을 다른 곳에 써버려서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그때 좀 힘들다는 말을 했어요. 최민호가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물었다. 어느 현장이요? 경기도 어딘가 대단지 아파트 수주라고 했어요. 규모가 크다고. 두 남자가 눈을 마주쳤다. 철우가 말했다.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밤 10시. 최민호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철우는 방 한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겼다. 주연은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었다. 딸한테 아무것도 못해준 아비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주연은 그 문장에서 한참 눈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는 못해준 게 없이 충분하게 해주었다. 주연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퇴근하면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밥상에서 많이 먹으라고 먼저 반찬을 덜어줬다. 공부하라는 말도 없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해라고만 했다. 그런 아버지가 남긴 자산이라는 게 600억이. 아빠가 왜 이걸 아꼈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쓰라고. 주연은 007 가방 안에 있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냈다. 통장 2개, 주식계좌 서류, 채권 묶음, 상장 주식 증서들. 주일현 변호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정리해준 메모가 함께 있었다. 현금성 자산이 150억 정도, 채권이 200억가량, 상장 주식 현재 시가로 250억 이상. 주연은 메모를 보다가 최민호를 불렀다. 민호 씨, 주식 아세요? 최민호가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다. 좀 해봤어요. 왜요? 강상건설 주식, 지금 어떻게 돼요? 최민호가 자판을 두드렸다. 잠시 화면을 들여다봤다. 최근에 좀 흔들렸네요. 전일 대비 7% 빠졌어요. 대형 수주 현장에서 하자 소송 걸렸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하자 소송이요? 3년 전에 완공한 인천 물류창고인데 건물 균열이 생겼대요. 입주사 측에서 소송 걸었고 이게 판결 나기 전까지는 계속 불확실성으로 주가에 작용할 거예요. 철우가 그 말을 듣고 주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긁어 모으면 나중에 힘이 돼요. 주연이 철우를 봤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군에서 전략 세울 때 쓰는 원리랑 똑같아요. 상대가 흔들릴 때 치고 들어가는 거. 최민호가 덧붙였다. 중사님이 전역하고 나서 투자 공부 많이 했거든요. 저도 같이 배웠고요. 주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특전사 출신의 주식까지. 두 분 다재다능하네요. 최민호가 씩 웃었다. 특전사 생활이 워낙 잡다한 걸 다 시켜서요. 그날 밤 늦게 주연은 주일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저씨, 강상건설 현재 재무 상태 파악할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주일현이 잠시 침묵했다. 건설업계 쪽에 아는 세무사가 있어. 공시 자료 기준으로 분석해 줄 수 있어. 며칠이면 돼? 사흘이요. 해볼게. 근데 주연아. 네. 너 지금 어디 있어? 안전해? 주연이 오피스텔 창밖을 봤다.
건너편 건물 옥상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다. 안전해요. 지키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잘 됐네. 정수영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을 거야. 전화가 끊기고 주연은 창밖을 한동안 봤다. 아버지가 아직도 날 지켜주고 있었다. 살아있을 때도 떠난 뒤에도. 다음 날 아침부터 철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한 것은 주연의 동선 파악이었다. 오피스텔 주변 동선, 가까운 편의점, 골목 CCTV 위치, 비상구 방향.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최민호는 그 사이 근처 부동산을 확인해서 빌라 앞 주차 가능한 공간을 체크했다. 주연이 세수를 하고 나오니 철우가 계란 2개와 토스트를 만들어 놓았다. 드세요. 주연이 멈췄다. 아침도 해줘요? 밥 안 먹으면 일 못해요. 주연은 자리에 앉아 토스트를 집어들었다. 버터가 발려 있었다. 계란은 반숙으로 프라이를 했다. 요리 잘하네요. 군 생활 오래 하면 간단한 건 다 해요. 주연이 먹으면서 말했다. 철우 씨, 전역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반. 전역하고 뭐 했어요? 쉬었어요. 1년 반을요? 네. 주연이 잠시 그를 봤다. 쉬었다는 말이 단순히 들리지 않았다. 군에서 오래, 아마 많이 힘든 것들을 겪고 나서 쉰 것 같은 그런 무게가 있었다. 더 묻지 않았다. 오늘 일정 있어요? 주연 씨가 정해요. 저는 따라가는 거예요. 주연은 토스트를 다 먹고 007 가방을 열었다. 주일현 변호사가 정리해준 메모를 다시 봤다. 오늘 증권사 가야 해요. 주식계좌 이관이랑 채권 처리 방법 확인해야 하고. 알겠어요. 출발 전에 하나만요. 철우가 주연 앞에 앉았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앞으로 이동할 때 항상 저한테 먼저 알려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그리고 혼자 움직이지 마요. 제가 위험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강상건설 규모면 회사 지키려고 별의별 짓 다 해요. 일이 커지기 전 미리 대비해야 해요. 주연은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철우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선불 유심칩이에요. 기존 번호 쓰면 추적 가능하니 당분간 이걸 써요. 주연이 봉투를 받았다. 뭘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막아야 나중이 편해요. 주연은 봉투를 열면서 피식 웃었다. 진짜 특전사네요. 강남 증권사 VIP 창구. 주연이 007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내밀었을 때 담당 직원의 표정이 달라지는 데는 3분이 걸리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내방 고객이었다가 서류를 확인하면서 눈이 커지더니 팀장을 호출하고 결국 지점장까지 나왔다. 고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라운지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웠다. 소파가 푹신하고 고급 커피가 나왔다. 주연은 그 자리에서 주식계좌 이관 절차를 진행했다. 채권 현황 파악, 일부 만기 채권 현금화 방법 상담.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특별히 관심 두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주연이 잠시 생각했다. 강상건설요. 지점장이 눈을 깜빡였다. 지금 해당 종목이 소송 이슈로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리스크가.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주연이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말을 잘랐다. 지금 사고 싶어요. 지점장이 주연을 다시 보더니 자세를 고쳤다. 네, 고객님,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요. 규모는 천천히 늘릴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던 철우에게 주연이 나오면서 말했다. 시작했어요. 철우가 주연 옆에 나란히 걸으며 물었다. 얼마나요? 우선 30억 정도.
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티 안 나게 분산해서 사야 해요. 지점장한테 말해뒀어요. 여러 계좌로 나눠서 조금씩 모으라고. 잘했어요. 주연이 걸으면서 앞을 봤다. 이제 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자기 회사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최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중사님, 저 뭔가 찾은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오피스텔에 모이자 최민호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강상건설이 이번 경기도 대단지 아파트 수주에 무리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낙찰가가 예전 가격 대비 너무 낮아요. 업계 최저가로 들어간 거예요. 주연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게 왜 문제예요? 최민호가 설명했다. 건설사가 수주를 따내려고 원가 이하로 입찰하는 걸 덤핑이라고 해요. 일단 수주는 되는데 공사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지면 하청 대금을 못 줘요. 그럼 하청업체들이 유치권 행사하고 공사가 멈춰요. 강상건설이 지금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게 그 증거고요. 철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자금줄이 막히면 주가 추가 하락,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유동성 위기. 주연이 두 사람을 봤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최민호가 손가락을 꼽았다. 하나, 주식 계속 모아요. 주가 빠질 때마다 받아내는 거예요. 둘, 하청업체들 상황 파악해요. 혹시 강상건설한테 대금 못 받은 곳 있으면 그 정보가 무기가 돼요. 셋, 최민호가 잠깐 멈췄다. 이미현 쪽이에요. 주연의 표정이 굳었다. 미현이요? 강상건설이 미현그룹 신사옥 시공을 맡고 있잖아요. 그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알면 거기서도 실마리가 나올 수 있어요. 두 회사가 얽혀 있으면 하나를 흔들면 다른 쪽도 흔들리거든요. 주연은 잠시 생각했다. 이미현 그 이름을 입속에서 굴려봤다. 태호가 처음 그 이름을 말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다. 담담하고 낯선 태호의 목소리. 미현이라고 너도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미현그룹 딸이라고 들어는 봤지만 얼굴은 몰랐다. 태호의 세계에서 주연은 그 이름의 실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미연에 대해 어디서부터 알아봐요? 최민호가 노트북을 다시 두드렸다. SNS부터요. 재벌 딸들은 인스타를 안 쓸 것 같지만 의외로 써요. 비공개 계정도 있고 주변 인물들 타고 가다 보면 나와요. 10분이 지났을까 최민호가 화면을 주연 쪽으로 돌렸다. 이 사람이에요?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이 있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보였다. 긴 생머리, 밝은 피부, 화사하게 웃는 사진이었다. 주연이 그 사진을 한동안 봤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조여드는 것 같았다. 예뻤다. 많이 예뻤다. 그게 주연을 화나게 했다.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이 여자가 모든 걸 가졌는데도 남의 남편까지 가졌다는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주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 사람 일상 파악해 줄 수 있어요?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 계정들 분석하면 어느 정도는 나와요. 친구들이 태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철우가 말했다. SNS는 민호가 맡아. 나는 오프라인 동선 파악할게. 주연이 철우를 봤다. 어떻게요? 직접 봐야죠. 어떤 사람인지. 주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남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계획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냥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었다. 어제 새벽 산에서부터 그랬다. 사흘째 되던 날 주일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주연아, 강상건설 재무 분석 나왔어. 주연이 전화기를 쥐며 소파에 앉았다. 어때요? 생각보다 빠듯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부 현금 흐름이 안 좋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 가면 유동성 압박이 올 수 있어. 특히 주의련이 잠깐 멈췄다. 경기도 대단지 공사가 지연되면 치명적이야. 성금 다 쓴 상태에서 공정이 늦어지면 발주처 페널티가 붙거든. 그게 연쇄작용을 해. 주연이 메모를 했다. 아저씨, 그 공사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하청업체 중 대금 체불 있는 데 있으면 그걸로 유치권 행사 도울 수 있어. 그리고 공사감리 쪽에서 문제 제기 들어가면 공정 일시 중단도 가능하고. 근데 이건 실제로 문제가 있어야 해. 없는 거 만드는 건 안 되고. 실제로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주연이 잠깐 생각했다. 아저씨, 그 현장 하청업체 리스트 구할 수 있어요? 법원에 등록된 건 조회 가능한데 시간이 필요해. 전화가 끊겼다. 주연은 메모지를 내려다봤다. 경기도 대단지, 하청업체 대금 체불, 공사감리,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아직 조각이 많이 부족했지만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철우가 밖에서 돌아왔다. 최민호와 주연이 오피스텔에서 자료를 보고 있었다. 철우가 들어오며 겉옷을 벗었다. 이마에 땀이 조금 있었다. 어딜 갔다 왔어요? 최민호가 물었다. 삼성동. 주연이 눈을 들었다. 이미현 씨 쪽이요? 철우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미현그룹 사옥 주변 봤어요. 그리고 태호 씨 차 확인했어요. 차요? 주차장 CCTV 각도 파악했어요. 두 사람이 같은 건물을 드나드는 게 있으면 그게 증거가 돼요. 나중에 법적으로. 주연이 잠시 철우를 봤다.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처음부터요. 복수도 증거가 있어야 완성돼요. 주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남자는 단순히 몸으로 지키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디서 치고 무엇으로 치고 어디에 쓸지. 사신이라는 별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고마워요, 철우 씨. 철우가 시선을 들었다. 임무예요. 임무라도요. 주연이 조금 웃었다. 철우가 짧게 눈을 마주쳤다가 시선을 내렸다. 그날 밤 주연은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 소리가 났다. 5일 전 이 골목이 아니라 어두운 산에서 바위 위에 올라가 있었다. 소주 반 병을 못 마시고 취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싸울 힘도. 그런데 지금은 300억이 넘는 주식 계좌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변호사가 법적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특전사 출신 남자 둘이 24시간 옆에 있었다. 그리고 오늘 강상건설 주식을 티 안 나게 조용히 매수했다. 강태호는 모를 것이다. 자신의 회사 주식이 조금씩 낯선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이미연은 모를 것이다. 자신이 빼앗은 남자의 여자가 아버지 유산을 들고 일어서고 있다는 걸. 주연은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태호 씨, 나한테 갈 곳 없다고 했지?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 주연이 눈을 감았다. 기다려요. 내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주일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하청업체 리스트 중에 3곳이 대금 체불 주장하고 있으니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주연이 메시지를 읽고 철우에게 건넸다. 철우가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주 안에 만나요. 어떻게 접근하려고요? 철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최민호를 봤다. 민호야. 최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건설 쪽으로 접근해. 피해 하청업체 법률 지원 알아보는 투자자, 즉 실무자 신분으로. 최민호가 손가락을 튕기며 웃었다. 이야, 중사님, 이제 그런 것까지 알아요?
위장 침투 많이 했잖아. 주연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철우가 주연을 봤다. 위험할 수 있어요. 저 당사자예요. 그 사람들이 강상건설한테 당한 거랑 나랑 다르지 않아요. 직접 얘기 들어야 해요. 철우는 잠시 주연을 보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대신 제 옆에 있어요. 네. 주연이 가볍게 대답했다. 철우가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다시 시선을 거뒀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주연은 007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조용하게 물처럼. 하지만 그 물이 쌓이면 댐이 무너진다는 걸 강태호는 아직 몰랐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그냥 판을 깔았을 뿐이에요. 강태호 씨, 이미연 씨, 당신들이 쫓아낸 그 여자가 지금 당신들 회사 주인이 되어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경기도 화성시 외곽.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이어붙인 임시 사무실이었다. 간판도 없었다. 문 앞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 2개가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 쌓인 건축 자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공사 현장 인근이었는데 정작 현장은 멈춰 있었다. 크레인이 서 있고 굴삭기가 세워져 있었지만 인부는 한 명도 없었다. 주연이 차에서 내리며 그 풍경을 봤다. 저 현장이에요?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상건설 분양 아파트 현장 맞아요. 2달째 공정이 멈춰 있대요.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50대 초반의 남자가 나왔다. 얼굴이 검게 탔고 손이 거칠었다. 하청업체 창성토건 대표 김대성이었다. 주일연이 미리 연락을 해둔 덕에 문전박대는 없었다. 김대성이 세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컨테이너 안은 서류 더미로 가득했다. 공사 도급 계약서, 기성금 청구서, 내용 증명 사본들. 김대성이 플라스틱 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놓으며 입을 열었다. 주 변호사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투자자 측에서 지원 알아본다고. 최민호가 명함을 내밀었다. 법무법인 이름이 찍힌 명함이었다. 주일연이 미리 준비해 준 것이었다. 네, 저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이쪽은 한주연 대표님이시고요. 주연이 고개를 숙였다. 김대성이 주연을 봤다. 어려 보이는 여자가 대표라는 것에 살짝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억울한 거 많죠? 주연이 먼저 말했다. 김대성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억울하죠. 골조다 끝내고 배관까지 공사 다 해줬어요. 근데 기성금을 안 줘요. 처음엔 한 달만 기다려 달라더니 그게 2달이 됐어요. 직원들 2달 월급을 제 사비로 메웠어요.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얼마나 돼요? 체불된 금액이. 저희만 11억이에요. 다른 업체들까지 합치면 30몇억 될 거예요. 주연이 메모했다. 소송은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강상건설이 건설업계에서 얼마나 큰 회사예요. 우리가 거기 찍히면 앞으로 다른 수주도 못 따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놈들이 그걸 알고 버티는 거예요. 주연이 잠시 생각했다. 만약에 소송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면요? 그리고 법적 비용도 전부 지원이 된다면요? 김대성이 주연을 봤다. 그게 가능해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법무 비용 전액 지원하고 업계 불이익은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게요. 한 대표님이요? 어떻게요? 주연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조만간 강상건설 주주가 될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 정적이 흘렀다. 김대성이 주연을 한동안 봤다. 그러더니 낮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소리 같았다. 얼마나 믿어도 돼요? 주연이 김대성을 똑바로 봤다. 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옆에서 철우가 아무 표정 없이 앞을 봤다. 최민호가 살짝 눈을 깜빡였다. 김대성이 한참 후에 말했다. 나머지 업체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 하루 동안 3곳을 더 돌았다. 철근 공사를 맡았던 한울철강, 창호 공사를 맡았던 동성창호, 전기 공사를 맡았던 대광전기. 셋 다 사정은 비슷했다. 공사는 마쳤는데 돈을 못 받았다. 직원들 월급이 밀렸다. 강상건설에 항의하면 법무팀에서 내용 증명만 날아왔다. 주연은 3곳을 돌면서 메모를 빼곡히 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최민호가 말했다. 총 체불 금액이 4군데 합쳐서 42억이네요. 철우가 운전하면서 말했다. 이 정도면 유치권 행사 조건 충분해요. 유치권이요? 주연이 물었고 최민호가 답을 했다.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업체가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 건물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분양도 못하고 등기도 못해요. 강상건설 입장에서는 최악이에요. 분양 수익으로 대출 갚는 구조인데 분양이 막히면 자금 흐름이 완전히 끊겨요. 주연이 차창 밖을 봤다. 저물어가는 오후 햇살이 논밭 위로 길게 누워 있었다. 주일연 아저씨한테 연락할게요. 그날 밤 주일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주일연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주연아, 이건 내가 직접 맡을게. 4곳 업체 전부 수임해서 유치권 행사 절차 밟는다. 동시에 대금 청구 소송 제기할게. 비용은 제가 낼게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타이밍이야. 소송 제기하는 시점이 강상건설 주주총회 소집 요구 시점이랑 겹쳐야 효과가 극대화돼. 외부에서 법적 압박이 오면서 동시에 내부에서 주주가 경영진 교체 요구를 하면 이사회가 버틸 수가 없어. 주연이 메모를 했다. 주주총회를 소집 요구하려면 지분이 얼마나 있어야 해요? 3% 이상이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가능해. 근데 실질적으로 경영진 교체를 밀어붙이려면 과반수 가까이 있어야 해. 지금 저한테 얼마나 있어요? 어제 기준으로 매집한 거 합치면 4.7%니까 아직 멀었어. 주연이 잠시 생각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어요? 강상건설 유통주가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면 50억 정도 더 쓰면 8%까지 가. 근데 그 이상 가면 대량 보유 공시 의무가 생겨. 5% 넘으면 공시해야 하거든. 그럼 강태호 측에서 알아채. 주연이 멈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이름으로 나눠 사야 해. 차명은 불법이니 합법적으로 하려면 뜻이 같은 주주들을 더 모아야 해. 지분을 쪼개서 여러 명이 들고 있다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거야. 의결권 위임 방식으로. 주연이 천장을 봤다. 그런 주주를 어디서 찾아요? 주일연이 피식 웃었다. 강상건설한테 당한 사람 찾으면 되지. 하청업체 대표들 중에 주주는 없어도 억울한 사람은 있잖아. 최민호가 그 말을 전해 듣더니 무릎을 쳤다. 이거 말이 되는데요. 소액 주주 모아서 연대하는 방식.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에 강상건설 팔고 나갔을 거예요. 그 빈자리에 개인 주주들 끌어모으면 숫자는 맞출 수 있어요. 철우가 말했다. 그 연락은 민호가 해. 네. 주주 커뮤니티 쪽으로 파고들면 강상건설 소액 주주들 모임 있을 거예요. 주가 하락 때문에 뿔난 사람들이요. 주연이 3사람을 둘러봤다. 판이 커지고 있었다. 하청업체 4곳, 소액 주주연대, 유치권 행사, 주주총회.
하나씩 맞춰지는 퍼즐들이 눈앞에 선명해지고 있었다. 한 가지 더. 주연이 말했다. 이미현이요. 이미현에 관한 정보가 쌓이기 시작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다. 최민호가 SNS 분석으로 파악한 것들. 이미현은 서울 청담동 쪽 카페와 레스토랑을 주로 다녔다. 미현그룹 계열 백화점 VIP 행사에 얼굴을 비췄다. 친구들이 태그한 사진들 속에서 이미현은 항상 중심에 있었다. 옷, 가방, 식사 자리, 돈이 많이 보이는 일상이었다.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처럼 보였다. 주연은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봤다. 화가 나지는 않았고 오히려 차가워지는 느낌이었다.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철우가 따로 파악한 것도 있었다. 강상건설 신사옥 시공 계약 조건이 특이해요. 주연이 철우를 봤다. 어떻게요? 완공 기한이 내년 3월인데 현재 공정률이 40%가 안 돼요. 계약상 지연 페널티가 하루에 수천만 원이에요. 이 공사가 더 늦어지면 강상건설이 오히려 미현그룹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주연이 그 말을 소화했다. 그러면 강태호가 이미현 씨한테 매달리는 이유가 사랑만이 아니라는 거네요. 계약 때문에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현이 임신했다고 하면 더더욱. 최민호가 끼어들었다. 근데 중사님, 그 임신이 진짜일까요? 철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건 모르지. 근데 확인해 볼 수는 있지. 주연이 두 사람을 봤다. 어떻게요? 철우가 말했다. 병원 기록은 접근 못해요. 근데 최근에 이미연이 산부인과 다니는지 아닌지는 주변 동선 보면 어느 정도 파악돼요. 그게 왜 중요해요? 철우가 주연을 봤다. 임신이 사실이면 강태호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요. 이미연 눈치 봐야 하니까. 근데 거짓이라면 그 관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그 균열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주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 임신이 진짜든 아니든 주연에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5년이 무너진 이유가 임신 때문이었지만 복수의 이유도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중에요. 지금은 주식이랑 유치권에 집중해요. 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2주가 지났다. 주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이면 최민호가 시장 현황을 브리핑했다. 강상건설 주가, 거래량, 외국인 보유 변동. 철우는 하루에 한 번씩 이미현과 강태호의 동선을 체크했다. 주일현은 하청업체 4곳의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연은 공부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긴다. 그게 주연이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다. 3주째 되던 날, 강상건설 주가가 또 빠졌다. 전날 인천 물류창고 소송 1심에서 강상건설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온 탓이었다. 하자 보수 비용 30억 원 배상 명령이 떨어졌다. 최민호가 아침부터 흥분해서 들어왔다. 지금이에요. 지금 더 사야 해요. 주연이 증권사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50억 더 추가 매수 들어가요. 지점장이 잠시 침묵했다. 고객님, 오늘 기준으로 공시 의무 발생 구간에 걸릴 것 같은데요. 알아요. 공시 준비해요.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전화를 끊고 주연이 주일현에게 연락했다. 아저씨, 대량 보유 공시 들어갈 거예요. 공시 나가고 나면 강상건설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때 맞춰서 유치권 행사 소송도 동시에 제기해요. 타이밍 맞출게. 공시 뜨는 날 소장 접수하자. 주연이 전화를 끊고 철우를 봤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알아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알아요. 철우가 주연을 똑바로 봤다. 내가 옆에 있을게요.
주연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공시가 떴다. 주요 주주지분 취득 공시 한주연 6.8%. 강상건설 사내 메신저가 폭발했다는 건 나중에 안 사실이었다. 강태호는 회의 중에 비서실장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한주연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커피잔을 엎었다고 했다. 그날 오후 강태호가 주일연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주일연이 주연에게 전달했다. 강태호가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래? 주연이 잠시 생각했다. 만나요. 근데 장소는 제가 정해요. 약속 장소는 서울 도심의 호텔 로비였다. 강태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양복이 잘 차려져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강태호 뒤에는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 2명이 함께 있었다. 주연이 들어설 때 철우가 2걸음 뒤에서 따라 들어왔다. 최민호는 입구 쪽에 자리를 잡았다. 강태호가 주연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연아. 주연은 대꾸하지 않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강태호가 철우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저 사람은 누구야? 내 사람이에요. 강태호가 주연을 봤다.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예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강태호가 잠시 철우를 보다가 경호원들에게 손짓을 했다. 경호원들이 철우를 내보내려고 다가왔다. 철우는 소파 뒤쪽에 서서 아무 표정 없이 전방을 봤다. 2명이 철우의 팔을 잡고 밀어내려고 했지만 철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입구에 앉았던 최민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경호원 2명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미소였다. 강태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주연아, 우리 좀 얘기하자. 무슨 생각으로 주식을 산 거야? 내가 위자료 3억에 집까지 준다고 했잖아. 합의하자. 더 줄 수도 있어. 주연이 강태호를 봤다. 처음엔 담담하고 낯선 이 얼굴이 무서웠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창백하고 쫓기는 얼굴, 그냥 겁먹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순간 경호원들이 철우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철우가 더킹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순식간에 2번의 손을 뻗었다. 정광석화 같은 빠르기로 2명의 목 울대를 쳐버린 것이었다. 경호원 2명이 목을 잡고 옆 테이블 위로 날아가 버렸다. 공중으로 날아오르던 철우의 양쪽 발이 경호원들의 무릎을 찍어버렸다. 아! 모든 일들이 10초를 넘기지 않았다. 입구에 있던 최민호가 쓰러진 경호원들을 끌고 나갔다. 철우가 다시 움직여 주연의 뒤쪽에 무표정하게 자리 잡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연의 시선은 강태호를 향하고 있었다. 강태호 씨, 저한테 얼마 줄 수 있어요? 주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조용히 합의하고 내게 주식 양도하면 10억. 주연이 웃었다. 20억도 돼. 주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아무리 사봤자 과반수는 못 가져. 어차피 경영권은 못 가져가. 주연이 강태호를 봤다. 강태호 씨, 저 지금 6.8% 있어요. 그리고 소액주주연대에서 12%더 확보 중이에요. 하청업체 유치권 소송이 이번 주 안에 법원 접수돼요. 인천 소송 패소에 이것까지 더해지면 신용등급 하락 검토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은행 대출 연장이 안 돼요. 태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주연이 잠시 뜸을 들였다. 경기도 현장, 이번 달 기성금 또 밀렸죠? 태호가 눈을 깜빡였다. 그걸 어떻게 해? 직접 만났거든요. 거기 하청업체 대표님들이랑. 태호가 마른 침을 삼켰다. 지금 내게 복수하려고? 아니요. 주연이 말했다. 주주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태호의 눈빛 안에 뭔가 복잡한 것들이 있었다. 주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연락은 주일현 변호사 사무실로 해요. 주연이 걸어나가고 철우가 두 걸음 뒤에서 따랐다. 입구를 빠져나오면서 최민호가 합류했다. 이제 다음 수는 뭐예요? 최민호가 대답했다. 준비한 대로 해야죠. 거기에 유치권 소송 판결 타이밍 맞추면. 언제 시작해요? 다음 주요. 주연이 창밖을 봤다. 차창밖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일주일 후 주일현 법률사무소 회의실. 테이블 위에 많은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주연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주일현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오늘 임시 주주총회 안건은 대표이사 강태호 해임건. 주연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아버지가 평생 쓰던 것과 같은 모양의 도장이었다. 찍는 순간 주연의 손이 한 번 떨렸다. 잠시 멈췄다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강상건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소집 요구서가 도착한 날 강태호는 이미현에게 전화를 했다. 이미현이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미안, 나 임신 아니래. 과민 반응했나 봐. 이미현 측 변호사가 연락해 온 건 그 다음 날이었다. 강상건설과의 신사옥 시공 계약 해지 통보. 공정 지연에 따른 위약금 청구 예정. 이제 강태호가 혼자가 됐다. 임시 주주총회는 강상건설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연의 양옆에서 철우와 최민호가 따라 들어왔다. 주일현이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앞에 섰다. 조용한 대회의실에 주요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 중앙에 강태호가 있었다. 주연은 강태호의 시선을 받으면서 걸어 들어가 상석 맞은편에 앉았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의 건. 강태호 측 이사가 손을 들었다. 이에 있습니다. 한주연 주주 측의 지분 취득 과정에 불법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현이 마이크를 잡았다. 적법한 공시 절차를 모두 준수했습니다. 이에 근거 제시 바랍니다. 이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찬반 투표가 시작됐다. 그동안 사들인 주식과 주연 측 우호 지분이 총 35.7%, 강태호 측 지분 28.4%. 개표 결과가 화면에 떴다. 해임 가결. 대회의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강태호가 무표정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회의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강태호가 주연의 뒤를 불렀다. 주연아. 주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하다. 정적이 흘렀다. 주연은 천천히 돌아봤다. 양복이 구겨지고 넥타이가 풀린 채 강태호가 서 있었다. 주연이 그를 한동안 봤다. 강태호 씨, 저 오늘 복수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주주 권리 행사하러 온 거예요. 강태호는 아무 말이 없었다. 5년 동안 저 참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시댁 명절 다 챙기고 당신 접대 자리 웃으면서 다 따라갔어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 이제 알아요. 뭔데? 연습이었어요. 태호가 눈을 깜빡였다. 이걸 하기 위한 연습. 5년 동안 버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주연이 돌아섰다. 잘 살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미움도 없었고 그냥 끝이었다. 주연이 걷기 시작했다. 철우가 옆에서 걸었고 최민호가 뒤에서 따랐다. 복도 끝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일주일 뒤 주연은 오피스텔을 정리했다. 짐이 별로 없었다. 007 가방과 옷 몇 벌. 그 사이 사놓은 책들. 그리고 아버지 편지. 최민호가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말했다. 중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철우가 박스를 받으면서 말했다. 뭐가? 이제 임무 끝났잖습니까? 철우가 잠깐 멈췄다.
주연이 마지막 박스를 들고 문을 잠그면서 그 대화를 들었다. 임무 완료 아직인 것 같은데. 최민호가 철우를 보더니 씩 웃었다. 중사님, 그건 임무 때문이 아닌 거 알죠? 철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연이 열쇠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뭐예요? 최민호가 빠르게 딴청을 부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출발해요. 새 오피스텔은 여의도였다. 주일연이 추천한 곳으로 여의도 증권가와 가까웠다.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하면 그쪽이 낫다고. 창이 커서 한강이 보였고 햇살이 잘 들어왔다. 주연이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봤다. 은빛 강물이 흐르고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다. 엄마, 아빠. 주연이 마음속으로 불렀다. 나 잘 살게요. 당신들이 살아온 것처럼. 조용하고 단단하게. 뒤에서 철우가 박스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어디다 놔요? 주연이 돌아봤다. 철우가 박스를 들고 서 있었다. 창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뒤로 퍼졌다. 주연이 잠깐 그를 봤다. 어두운 산, 바위 아래에 버티고 앉아있던 남자. 찜질방 자판기 앞에서 이온 음료를 뽑던 남자. 모든 걸 임무라고 했던 남자. 구했으니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던 남자. 거기요. 주연이 창 쪽을 가리켰다. 햇살 드는데 놓고 싶어요. 철우가 박스를 들고 창 앞으로 걸어갔다. 최민호가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다. 두 분 뭐해요? 밥 먹으러 가요. 이사 기념으로 제가 살게요. 주연이 웃었다. 뭐 살 건데요? 고기요. 중사님이 고기 좋아하거든요. 누가 고기를 좋아한다고요? 철우가 박스를 내려놓고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요. 주연이 피식 웃으며 가방을 들었다. 세 사람이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주연이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철우 쪽을 봤다. 철우 씨, 임무 아직 안 끝난 것 알죠? 철우가 주연을 봤다.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죠? 철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주연이 먼저 들어섰다. 저도 모르겠어요. 주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창밖 한강 위로 오후 햇살이 길게 누웠다. 봄이었다. 강상건설은 임시 주주총회 이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강태호는 대표이사직에서 쫓겨났고 이후 건설업계에서 모습을 감췄다. 이미연은 미연그룹 경영 참여를 선언하며 언론에 등장했다. 강태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하청업체 4곳은 밀린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김대성 대표는 회사를 다시 일으켰다. 주일연 변호사는 주연의 법률 고문으로 남았다. 최민호는 주연 회사의 실무팀장이 됐다. 황철우의 직함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냥 그녀 옆에 있었다. 한주연은 아버지가 남긴 007 가방을 책상 옆에 올려두었다. 매일 아침 그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고마워요, 아빠.